박찬정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고박사는 안녕하신가 보네요. 예, 저는 뭐 잘 있습니다. 아이, 안녕하지 못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미쳤어. 미쳤어요? 네. 예. 그러니까 미친 사람들이 미친 짓을 계속하니까 예. 그걸 보고 있는 국민들 상당 부분도 미쳐 돌아갈 것 같아요. 예. 제가 걱정하는 그겁니다. 네. 근데 우리 고성우 TV 시청자들은 제 논평 들으면서 정신을 잡고 있대요. 그래야지. 뭐가 그렇게 미친 짓들이 많습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미친 짓이 뭐예요? 제일 문제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지. 문재인. 제일 문제가 문재인 대통령이지. 그가 2017년 5월 10일 취임 때 한 공약. 네. 100% 지켜지지 않았어요. 안 지켜지는 까지는 좋은데, 예. 사무권을 완전히 최근에 장악했지요. 네. 법원은 사법부 대부분 장악했죠. 핵심은. 네. 예. 김명수 대법원장을 우리 법연구회 출신 아주 이념적으로 이쪽으로 치우친 사람에서 전부 지휘권을 발동하고 아마 대법관의 TO 13명 중에 10명 가까이가 이 정권에서 임명했을 겁니다. 네. 헌법재판소는 거의 100% 재판관 임명을 했고. 예. 그러니까 이 대법원 헌재를 장악했다. 국회는 4월 15일 총선거를 계기로 거의 3분의 2에 육박하는 다수의석을 차지했으니까. 네네. 그것도 완전히 장악. 사법기관은 공수처 반드시 만들 것 같고. 네네. 그 다음에 그저께 내놓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보면 네. 제가 그 뉴스를 보고 네. 웃었다고. 웃었는데 다음 순간 네. 아주 무서운 생각이 들어요. 야, 이 친구들이 진짜 이렇게 하려는가 보다.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3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공수처가 수사를 가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장차관, 대통령, 청와대 수석, 그리고 대통령 자신까지도 그게 퇴임 후에도 공수처가 어떤 비위에 대해서 네. 수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5급 이하는 경찰이 수사를 맡는다. 예. 5급은 아마 사무관급이지, 맡는다. 검찰이 어디 갔나 봤더니 4급을 만들었어. 4급 하나 담당하는 4급만 만든다. 3급과 5급 사이에 4급만 만든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검찰은 부정부패 사건, 고위공직자, 손도 대지 말라는 뜻이거든. 손도 대지 말라. 그런데 이게 이제 만일 통과되면 어떤 현상이 오느냐. 지금까지 검찰에서 조사했던 4급 이상 공직자와 관련된 사건 모두를 공수처에 이관 명령을 내릴 것이다. 네. 그 아주 무서운 일이죠. 그러니까 전부 이관 명령. 그러면 울산시 선거 부정 사건, 유재수 부정선거 사건 이런 게 다 지금 윤석열 검찰 아래서 추가 수사가 예고됐거든. 임종수 비서실장 그리고 또 누구 그 조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대통령에 대해 소추권을 없나로 조사를 해야 된다. 그렇죠. 예. 그거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불가능해져 버렸고 그러니까 전부 넘겨가지고 그 이상은 공수처 조사 안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조국 사태에 대해서도 더 조사할 거. 그것도 기소된 최강욱 국회의원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기소된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공수처가 이미 기소한 사람. 이미 기소된 거? 울산시 선거와 관련해서는 13명을 기소했어. 울산 사건, 조국 사건, 조국이 최강욱, 둘이, 황운하 전부 공소 취소. 그것도 가능해요? 가능하지요. 수사권을 가진 곳에서 수사를 하고 공소 유지까지 하는 것이니까 모두 넘겨라 해놔놓고 네네. 그 부분을 기소한 검찰이 공소 유지하라 하지 리가 없지요. 명분은 추가 수사할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 몽땅 넘겨라. 사건 전부가 보따리 채 가니까 그 공소 유지도 거기서 하는 게거든. 했더니 이게 봤더니 검찰이 기소한 울산시장 송철호 누구누구 등 조국 사태의 조국 최강욱 누구누구 등 이거는 기소가 불법 부당하게 된 기소다. 아시겠어 무슨 말인지? 그러면 다 기소 공소 취소. 그러면 법원은 공소 기각 재판할 것 없이 결정. 그럼 완전 백지화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불법 위법하게 기소한 그 윤석열 검찰은 직권남용으로 수사받아야 되겠네. 당연히 그런 논리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불법 부당한 수사를 한 책임자가 검찰총장이고 한동훈이고 그 당시 모두 부장검사, 차장검사급
검사장급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무소 불위의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공수처법에 의해서 공수처가 발족되게 되면 상당 기간 이 정권 끝나고도 공수처에서 보호를 받을 거예요. 아하. 그런데 오래 갈 수가 있지. 오래.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공소 취소도 되고 완전히 뭉개버리고 지금 신라젠, 옵티머스, 라임 사건에 곳곳에 권력이 관계되어 있다는 냄새가 풀 나지 않습니까? 네. 옵티머스에는 그 주모자 이뭔가 하는 자가 LA에 도피했는데 거기 임종석 라인에 한양대학 라인이고 친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수사에 떠올랐잖아요. 이거 모두 다 엎어버리는 겁니다. 네네. 비서실장은 3급 이상 공무원이니까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주 그런 시대가 상당 기간 계속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래 계속되면 이 나라는 망하는 거지 뭐. 이게 그런 사법권 행사를 두고 모두가 면피돼서 다 빠져나가고 말이야. 그러면 이게 무슨 놈의 나라예요, 이게. 그래요. 예. 2년 후에 우리가 자유파가 대통령 선거에서 이겨서 대통령 권력, 행정부를 되찾아오면 어쨌든 약간의 그 반전은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도? 4.15 총선거에 신랄 같은 희망을 가지고 만일 미래통합당이 과반수가 되면 그 개원국회 1호 법안이 공수처법 폐지 법안이 돼야 된다고 제가 계속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위헌인 법률이고 위헌인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관은 유령기관입니다. 유령기관. 이건 작년 10월 달에 이 경희대학교에서 경희대 법과대학 교수로서 문재인 학생을 가르쳤던 허영 교수, 지금은 연세대학교 석사 교수인데 헌법학에 현재 생존하고 있는 연세도 80년 가장 어른이신데 문변이 허영 교수 제자였어요? 네, 제자지. 그 헌법 강의를 받고 사법고시 합격했는데 그 작년 10월 달에 문화일보에 공개적인 글을 올렸어요. 이건 위헌이고 유령기관이고 상권분립을 훼손하는 일인데 그대가 이 일을 모를 리가 있겠느냐. 그대, 제자지, 제자. 문재인 군이 이걸 모를 리가 있느냐. 그런데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절대 하면 안 된다. 공개적으로 경고성 충고까지 했어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박지원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어떻게 국정원장 감입니까? 나는 박지원 의원 개인적으로 잘 알아요. 예, 잘 아실 것 같아요. 잘 알지. 인간적으로 아주 부드러운 면도 있고, 상당히 인간적인 주의나 이걸 잘 다독거리고 그런 장점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국정원장 맡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죠. 하나는 개인적으로 흠이 너무 많잖아요. 흠이 너무 많고, 그 다음에 국정원 업무와 관계되는 일에 전과가 있잖아요. 대북 송금 수사 피의자로 수사를 받았고, 거기에 떡고물 만지다가 구속대가 사면으로 나왔고, 그 어디 국정원장이 될 수 있어요. 국정원은 이번에 직접 개편해가지고 스파이 업무는 경찰에 넘긴다고 하는데 대공수사 업무를 경찰에 넘긴다 그랬어요. 그거 잘못이지요. 그거 정권이 어떻게 바뀌면 잘 바뀌어지면 그 원상 회복해야 됩니다. 국정원은 스파이 기관이야. 스파이 기관의 장을 북한을 속속들이 아는 사람하고 북한의 권력자들하고 친하다 하는 거하고는 별개 문제야. 속속들이 아는 사람이 앉아야죠. 그러나 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친한 사람이 앉아가지고 속속들이 아는 대로 방탐 공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서독예를 잠깐 들을 수밖에 없어요. 브란트 수상이 사회당으로 열린내각 당수로서 이른바 동방정책, 우리의 햇볕정책을 해서 우리가 동서독 통일을 아주 가속화시킨 사람인데 그 정권이 왜 무너졌느냐? 브란트 수상이 왜 사임 사태 이러느냐? 그게 무너진 건데 브란트 수상 보좌관 중에 동독 스파이가 있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동서독은 전쟁한 일도 없고 겉으로는 평화적으로 유지됐잖아요. 그런데 그러함에도 체제 경쟁이니까 그럼 서로 그 자유민주주의 질서 체제를 지키고 이쪽 공산주의 체제니까 그것이 이 체제를 파괴하려고 하는 이 간첩 활동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방어벽을 치고 내부 통제도 열심히 하고 그랬거든.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근데 우리는 남북 전쟁했고 저쪽에 아주 지독한 인권 탄압 국가고 동독하고 비교할 수가 없지요. 동독은 세습 독재국가가 아니었잖아요. 공산주의지만. 그 저런 흉측한 인권 억압 세상에 없는 황제 세습 국가를 상대로 우리가 철저하게 방탐 이 스파이 조직이 철저하게 방탐 공작을 해갖고 저쪽에서 넘어오는 거 이걸 막아내야 되는데 지금 김대중 대통령 때 느슨해지고 노무현 때 느슨해지고 문재인 때는 완전히 풀어나고 그랬어요. 제도까지도. 그러니까 이게 자유민주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헌법에 규정된 이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대통령이고 정권이냐 이 말이야. 그런 점에서 박지원 씨 같은 사람 국정원장 시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게. 알겠어요. 우리 박찬정 변호사는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6년 했지. 검사 6년. 20대 때. 새까만 후배들일 텐데 서울중앙지검의 형사 1부장검사가 검사장을 덮쳤어요. 몸으로 덮쳤어.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스갯소리지만 나는 이 병아리 검사만 했거든. 병아리. 병아리 검사. 내가 시험을 좀 빨리 합격해가지고 20대 때 군법무관도 마치고 20대 때까지 30대 들어가면서 그만두고 변호사하고 정치하기 시작했으니까 병아리 검사인데 족보로 따지면 윤석열 총장이 나한테는 법조계 서열로 손잡벌이요. 이게 20년이 넘어가면 손잡벌이야. 이게 뭐 시험 기술은 따질 수가 없게 됐어. 그러니까 뭐 지금 저 완전 손잡벌인데 무슨 질문 하셨지요? 서울중앙지검의 정진웅 형사 1부장 검사가 한동훈 검사장을 몸으로 덮쳤어요. 덮친 게 틀림없고. 덮친 게 틀림없는 것 같아요. 틀림없다. 왜냐면 중앙지검이 한동훈 검사가 공무집행 방해한 것은 없다 하거든. 공무집행 방해를 해야 이게 한동훈이가 폭행 협박했다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이 정부장을 폭행 협박한 일은 없다. 그렇습니다. 시인을 했어요. 중앙지검 시인을 그러면 폭행 행위는 정진웅에 있다는 것이 인정했거든. 그렇습니다. 그럼 뭐 더 할 말이 뭐가 있어요. 그러고 그 압수수색 하는데 왜 부장검사가 갑니까? 장관집 압수수색 하는데도 부장검사가 안 갔잖아요. 그렇지. 조국이 할 때. 그렇지. 부부장검사가 갔는데, 저 일은, 이 시발이 이성윤이고, 중앙지검장, 이성윤의 충성심, 뭔가 채널A와 이 한동훈 사이에 뭔가를 캐내야 되겠다. 왜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이 검언 유착 증거는 차고 넘친다 그랬거든. 장관이 차고 넘친다고 한때 그 수족이고 충성을 바치는 검사장이 차고 넘친다 하는 거 뒷받침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뭔가 보여줘야지. 지금. 보여줘야 되고 자기들끼리도 부장 불러가 이논을 했겠지. 이게 장관이 차고 넘친다 했는데 뭐를 차단해야 될 거냐. 아니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됐을 거야. 그게.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가가지고 이런 일을 일으켰거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우리 헌정사회도 그런 일들이 많은데 예를 3.15 부정선거 같은 것도 그래서 시작된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은 경쟁자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조국 박사가 돌아갔기 때문에. 이기붕이를 당선시키겠다. 장면을 떨어뜨리겠다. 하다 보니까 요거 야금야금 하다 보니까 막 엄청난 부정선거를 하게 돼. 4월 사전 투표에 이 벼락 맞을 짓을 해가 결국 벼락을 맞고 말아. 그러니까 이 일도 이 발단이 추미애 장관에서 발단이 됐고, 발단이 돼가 이성년 이렇게 내려오면서 자꾸 헛짚는 일이 계속될 거예요. 계속되는 것만큼 이 정권에 타격을 갖게 될 것이고, 추미애 장관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누가 계십니까? 문변. 문재인 대통령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에게 충성하고, 또 자기 야심도 있잖아요, 추미애. 내년에 서울시장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마침 성추문 사건으로 남자시장이 자살했으니까,
여자가 돼야 돼. 나처럼 깡단 있는 여자가 돼야 되겠다. 깡단성을 보이려고 지금 이러는 것 같은데, 그래요. 그것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헛바지를 하면 좋아하는 사람도 거두어 드리겠지. 거두어 드리겠지. 예, 그런데, 예, 변호사님. 이제 그 추미애가 그 강단을 보이기 위해서, 예, 깡을 보이기 위해서, 뭐 막 수사지를 했어요. 그 수사지를 했는데, 그 수사지, 윤석열 총장은 빠져라. 마지막 그 보고만 받아라. 중간에 끼어들지 마라. 이렇게 수사지를 했는데, 이 수사지를 검찰총장이 받을 거냐 말 거냐를 윤석열이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하기 전에 검사장들 회의를 소집을 했어. 이 검사장들이 19명인가가 모여갖고 3차례에 걸쳐서 토론을 했는데, 3번씩 나눠서 했는데, 한 명 빼놓고 18명인가가 대검 발표예요.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가 위법 부당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럼 위법 부당한 장관의 수사지를 검찰총장이 받으면 안 되잖아. 거부할 수 있죠. 그 지 밑에 있는 검사장들이 그렇게 의견을 모았으면. 근데 헌법에도 규정이 있어. 근데 윤석열이는 그 위법 부당한 수사지휘를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윤 총장이 상당히 실망스럽죠. 거부했었어야죠. 네. 거부했어야 되는데, 자기로서는 이제 이게 이 일로 검찰 전체가 소용돌이에 빠지는 걸 두려워했을 가능성인데, 당연히 그건 거부했어야죠. 그리고 일이 이쯤 되면 법무장관이 사퇴해야 됩니다. 일본의 경우에 50년대 중반에 이 조선의옥 사건, 그러니까 당시 집권당 자민당 간사장이었던 사또 A 사건 뒤에 총리를 했지요. 예. 그러니까 조선업체로부터 정당 후원금을 받았다. 그러니까 동경지검 특수부에서 이게 이제 수사를 시작하니까 당시 법무장관이 이 수사 중단 명령, 불기소, 중단 불기소 명령을 했어요. 사또 간사장에 대해서 수사 중단 불기소 명령을 내렸고 다음 날 법무대신 법무장관이 사임을 했어요. 그건 왜 그러니까 그게 법률상 권한이 있지만은 나 역시 자민당 소속 국회의원이다. 내각제니까 내각제에 나 자신이 자민당 소속 국회의원이니까 이게 국민들이 볼 때 정략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고 그 점에 있어서 내가 비록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이건 부끄러운 권한 행사니까 그만둔다 그러고 그 뒤에 국회의원도 안 하고 다 그만뒀는데 네. 후일담이 있어요. 내가 지금 이름을 잡았는데 이 양반 아들이 일본 유수 언론에 지금 현재 논설실장인가 그래. 그래요? 그래가지고 동아일보의 강천석 논설실장이 주일 특파원 시절에 둘이 친했어요. 강천석 의원 조선일보? 조선일보. 예. 조선일보. 조선일보죠. 예. 요건 잠깐 내가 차고 있었어요. 예. 동아일보 누군지 하여간 예. 내 기억으로는 강천석이야. 그런데 최근에 글을 남겼어. 얼마 전에. 그래서 그 법무대신의 아들이 자기에게 얘기하기를 그 일로 아버지는 그만두고 정계를 떠나고 늘 부끄러워했다. 이게. 그 일을 수사지. 그렇지. 수사지휘권을 그렇게 발동해서 늘 부끄러워하시다가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 추미애 장관은 지금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그 근거가 되는 검언 유착 사건 채널의 이동재, 한동훈 검사 사이에 신라제의 배후 실력자 이철을 협박해가지고 유시민 등이 배후에 있다는 걸 토해내게 하기 위한 모의를 했다. 했는데 실행에는 못 이르렀으니까 미수다. 강요죄 미수다. 이렇게 된 거거든. 근데 그 근거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잖아. 그래요. 완전히 없어지면 어찌 되느냐. 수사지휘권 발동이 잘못된 거지. 원천적으로 잘못됐다. 그렇죠? 그러면 그 일본의 예와 비춰보더라도 이건 당연히 법무장관이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이고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고개 들고 아직도 넘쳐난다. 그 녹취록을 읽어본 국민들은 아마 분노할 것이다 이러더래. 그래. 제정신이요, 제정신. 그러니까 저거를 우리가 태연히 받아들이면 나도 내 정신을 잃어버릴 것 같아요. 그래요. 변호사님. 하여튼 이제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요. 특히 4.15 총선에서 뭐 예상치도 못한 대승을 거둔 좌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마구 밀어붙이게 하고 있고,
그 국회 의회 독재가 지금 뭐 횡행하고 있는데 이거를 통합당에서 의회 독재라고 비판을 하니까 그 김부겸이라고 있죠? 김부겸이라고. 그 후배죠? 예. 정치권. 예. 김부겸이라는 자가 내가 독재랑 싸워봐서 아는데 하면서 너네가 잘못이지 왜 우리들은 독재라 그러냐 이러고 막 어무하고 나섰어. 그것도 돌았구만. 그러니까 아니 김부겸 전 의원 예. 그 저기 학생 때 감옥에 갔다 오고 그럴 네. 때부터 내가 잘 아는데 예. 그때는 내가 김부겸 군이라 그랬지. 그 낭해 시절에.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독재랑 싸워봐서 아는데 김부겸 전 의원이 예. 그런 말을 했어요. 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현상적으로 최근에 그 국회에서 날치기 법안 그거는 국회법을 위반한 거예요. 국회법. 소위 구성 그 절차를 위반했고 그러니까 관행을 위반한 건 말할 필요도 없고 그 절차 자체를 위반했고 심지어는 법사위원장이 이 수정 대안이 나와 있는 법인지 아닌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방맹이질 치고 그러니까 이게 전부 원인무효야, 원인무효. 근데 그게 뭘 자기가 뭘 해봐서 안다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은필칭 예. 550 군사 독재 정권이라고 이 운동권들이 그러잖아요. 그럴 때도 이런 일은 없었어요. 그렇죠. 전두환 정권 때도 이런 일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물론 야당도 거세게 저항을 했다 하는 전제가 있지요. 예. 하나 그러나 과정에 적어도 있어서는 과정과 절차는 지키려고 한 거예요. 타협도 했다. 타협도. 네, 타협도 하고 네. 뒤로는 그 당시에 그 서슬프로는 50이라고 하는 바로 그 시기에 허주, 김윤환, 뭐 또 저쪽에 김원기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이렇게 물밑에서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뭐 하고 하면서 풀어가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김원기는 아니에요. 그건 민한당이니까 아니고 우리 신민당 강성 네. 야당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협상이 되고 그랬다. 김형규 의원 총무 같으니까.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이제 이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 통합당 말이에요. 이게 왜 제대로 안 싸우죠? 그리고 장외도 안 나간다 그러고 장 안에서 국회 안에서 한다 그러면서 그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 그다음에 의안 조정 소위원회 구성 요구 이런 것도 안 해요. 어쩌자는 겁니까 통합당이 지금? 국민은 예. 제1야당 개헌 지지선 100석이 넘는 108석 무소속 당선자 4명까지 무소속 당선자 홍준표 의원 등을 왜 지금도 입당시키지 않지? 나는 아주 해괴하다고 생각해. 김종인, 주호영 이 고성국 TV를 통해 한 번 더 촉구합니다. 계속 예. 촉구하고 있는데 네. 즉각 입당시켜라. 무슨 짓들이냐 이 말이야. 108석이니까 3분의 1이 넘지요. 107석. 103석에다가 4명. 107석. 그러니까 개헌 지지선은 예. 넘는 걸 가지고 있는데 네. 이 야당이 쇠잔하고 용기 없어 보이고 뒷걸음질 치고 이걸 국민이 보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국민 사기가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 4.15 총선거라고 하는 거 어느 하루의 여론조사입니다. 어느 하루의 여론조사예요. 오늘 해보면 또 달라요. 그렇지. 예. 4월 15일 날 여론조사. 그 4월 15일에 맞춰서 각 정파가 그냥 최대로 노력한 그 집대성된 그 여론조사 결과가 8.5% 차이야. 총 득표율이 민주당하고 네. 이게 미래통합당이 그러나 제도적으로 소선거구제 특성상 저는 180이 넘고 얘는 170이 됐을 따름인데 이거를 민심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권한을 줬다고 하는 그게 망상이고 그 다음에 야당이 이 판에 주눅이 들어가지고 예. 쇠잔하고 자꾸 뒷걸음질 쳐요. 그저께 김종인 비대위원장 한 말이 아주 제가 듣기에는 충격적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니까 나도 장외 투쟁을 해야 된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다. 그러나 지금 장외 투쟁을 해서 문제가 해결될 그런 시대가 아니다. 시대가 변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은 국회에서 본회의 상임위원회에서 할 말을 하고 국회를 지키고 이렇게 가다 보면
어떤 결정적 변수가 생기는 순간이 올 것이다. 우리는 그때를 대비해서 정책을 잘 추진해 가면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 그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뭔가 하면 예. 둘러리 서겠다 소리야. 이 방송을 통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모멸감을 느낀다고 한다면 나하고 친한 사이인데 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공적인 자리에서 공인 김종인 위원장을 대상으로 하는 일이니까 예. 이건 둘러리 서자 하는 소리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그 말대로 하면 본회의장에 가서 우리는 이 반대다, 상임위에서 반대다, 날치기다, 몸싸움하면 또 선전압법이 걸려요. 그래 놓고 로텐더홀에 모여가지고 여기에 종이 팻말로 독재 타도 이러고 전부 또 의원회관에 가서 한참 쉬다가 또 집에 퇴근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거든 그게. 그래요. 그럼 국민이 지금 그렇게 그러고 있어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거든 지금. 로텐다고 해서 이것도 안 하고 그냥 집에 퇴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럼 더 심한데 자 그렇게 하겠다는 것인데 장외투쟁이라는 건 이 주호영 의원도 이 좀 내가 말하기 그식인데 대구에서 편하게 국회는 계속 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야당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판사 출신이니까 아침마다 스스 발표하는 거 보면 아주 정교한 판결문처럼 아주 좋은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이거는 저쪽에 대한 청와대와 민주당 핵심부가 말하고 쏟아내는 것에 대한 대꾸밖에 안 돼. 매일 대꾸함으로써 내 할 일을 다 한 것 같다. 그리고 장외투쟁은 엄두가 안 난다. 왜? 트라우마가 있는 게 황교안 1년 동안 장외투쟁 그 성과가 없었거든. 그런데 저는 장외투쟁이란 말을 쓰지 마라.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 말대로 국회 안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해라. 가령 어젠가 윤이숙 의원인가 하는 이가 5분 연설을 해서 아주 촌철살인 폐부를 지르는 말을 했다. 예를 들면, 그런 건 해라. 그런 거 해라. 국가가 전체 상황을 못 바꾸는 것이니까, 그건 허되, 광장에 국민 대표자 회의를 소집하라, 이게. 장외투쟁이라는 말 쓰지 마라, 이게. 국회 안에서는 저들이 수가 많다고 우리를 미니까, 우리는 광화문에서 국회 안에서도 할 말을 하는데, 반짝반짝 하는 말을, 그러나 광화문에서 국민 대표자 회의를 하겠다. 어떤 규모냐? 작년 10월 3일 기독교계가 중심이 된 정광훈 목사가 중심이 된 당군일의 최대 인파가 모여가지고 광화문을 완전히 메워가지고 문재인 탄핵, 문재인 아웃 함성이 청와대까지 들릴 정도로 했잖아요. 이걸 해야 된다. 이거를. 그러니까 좋은 말로 원내 투쟁만 하겠다고 했으니까 원내 투쟁 플러스 이게 장외의 국민 대표자 광화문 국민회의. 근데 여기에서 작년 1년 동안에 그걸 교훈적으로 반성을 한번 해봐라 너희들이. 왜 실패를 했는가 하면 첫째, 광화문 내거리에 교통 차단을 몇 시간 정도 할 정도의 사람을 모아야 된다. 야당이 집회를 한다면. 그런데 세종문화회관 그 계단이 있는데 거기에 한 2, 3천 명 모이고, 그만 차가 안 다니고, 그 건너편 차 다니고, 이쪽 종로통 다 차 타니고. 통합당 집회는 그렇게 됐죠. 그런데 이게 수도권에서도 당원을 제대로 못 모으고, 근데 하나 언짢은 거는 무대 장치를 아주 화려하게 했어요. 카페트를 이렇게 화려하게 이래가지고. 레드 카페. 거기서 저쪽에서부터 이렇게 상당히 한 20m쯤 되는 데를 황교안 다음에 누구 당대 손으로 해서 손을 흔들고 막 이러는데, 내가 그래서 야 이것들아 정신 차리라. 그런데 왜 돈을 버리느냐. 그런데 무대 치장비를 내가 노골적으로 SNS고 내 방송 통해서 얘기를 했어요. 거기다 정당 보조금 아니냐 말이야. 2.5톤 트럭을 그 앞에 갖다 놔라. 몇 시간 빌리는데 50만 원도 안 들어. 하루 빌리는데도 30만 원이면 돼. 2.5톤 트럭이면 그 공간이 꽤 넓어. 그 스피커 장치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남는 돈을 어떻게 하냐? 전단을 만들어냈어. 이게 디지털 시대에 박찬종에게 전단을 만들어? 물론 전단 만들어야지. 디지털 시대라도 만들어가지고 공수처법이 왜 악법이고,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이 나라가 내 것이냐, 문재인 대통령. 이거 자세히 써서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가지고 이걸 국회의원이 조를 나눠가지고 지하철로, 대학으로, 직장으로 가서 나누어 주는데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울부짖는 자세로 나누어 주라 이거야. 그러다 우리가 어느 날 이 국민 대표자 대회를 하니까 꼭 나와 달라고 이러면 이 과정이 SNS에 소개가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예, 예. 그런데 이게 초선 의원들이 지금 많은 것 같은데 자신의 국회 선거 운동 때보다 더 힘든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비상대책위원장의 원내대표가 독려를 해야 돼요. 회초리를 들고 찍어가지고 그거 갖고 앞으로 고가를 하겠다고 이래가지고 그걸 수도권의 총동원 체제 또 지방에까지 이래가 제1차 국민대표자 대회 그게 청와대까지 인의 장막으로 이게 둘러쌀 정도의 사람을 모으라 이거야. 노력 없이 되지 않는단 말이야. 예. 노력 없이. 아주 결기와 결단. 그러니까 지도부는 죽을 각오를 해야 돼. 그러니까 과로로 쓰러질 각오로 이걸 독려해야 돼. 그래 국회의원들이 편안하게 차 타고 다니고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이번 야간 거쳐서 집에 가고 저녁에 약속장에서 술 먹고 그래 안 된다 이 말이야 그게. 그거를 비상대책위원장이 지금보다도 더 비상시국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도 한가한 말을 하고 있으니 이건 고성국 TV의 정기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들은 오늘은 일단 1시간 동안 매를 말이죠. 정권에 대해서 드시지 말고 야당을 향해서 한번 매를 듭시다. 자, 매를 듭시다. 정신 차려라 이 사람들아. 그렇게 못할 사람들 같아. 글쎄 말입니다. 그 성격이. 예. 그 관상을 보면 알거든, 관상. 주호영 관상도 그렇고, 이 김종인 관상도, 김종인 박사는 5선 의원인데 재밌는 것이, 예. 지역구는 전부 한번 비례로 떨어진 거 예. 빼고, 비례대표로 편안하게 되게 야성이 뭔지를 몰라? 그 김종인 위원장하고 친하시다고요? 개인적으로 딱 한마디만 해주세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어. 이 얘기 지금 다 얘기했잖아요. 그 김종인 위원장이 결국은 결정권은 아주 주호영이 아니라 김종인이 갖고 있거든. 비상한 각오를 해야 돼. 비상한 각오를 해야 돼. 비상한. 그 한마디 더 붙이면 얼마 전에 그랬죠. 지난달일 같아. 정부 여당에서 개헌론을 가지고 논의하자 그러면 응하겠다 그랬어요. 그랬습니다. 자기는 내각제론자라 그런 거. 그게 이원 집정제 론자거든, 저게. 그러니까 둘러리 서겠다는 거야. 의심하는 쪽에서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게, 절대 이 미래통합당이 쏠려들면 안 돼. 미래통합당 주류 중에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쳐야 되겠다는 거. 그 다음에 30년 전에 만들어진 헌법이니까 낡았다라는 이 두 가지 이유로 김무성 등이 개헌해야 된다는 주장자들이 있어요. 그 김종인도 그 라인인데 이게 왜 위험한가 하면 개헌해서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치르겠다. 근데 그 대통령은 이원 집정제, 그러니까 내각제 다른 말이기도 하니까 네. 이원 집정제. 그러니까 허수아비 대통령, 심하게는 그렇죠. 외교 안보만 맡고 청와대를 지키는 국가 원수. 실제 권력은 의회의 압도적 다수를 갖고 있는 국회에서 뽑는 총리. 예. 요게 실권을 갖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야합을 하게 되면 우리가 대승적 견지에서 국가 원수는 미래통합당에 준다. 이러면 김종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그거는 상징적 대통령이니까. 그러니까 예, 그냥 의전만 좀 하면 된다. 그리고 내각은 저기 맡긴다. 그렇게 되면 어찌 되느냐? 공수처까지 곁들여 가지고 퇴임한 문재인 대통령의 실세들의 부정 비리는 완전히 덮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개헌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미래통합당 의원들에게 내가 경고적 충고를 하는데 그대들 말이야.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들 민족 헌정사의 반역자로 기록되어 할 거라고. 이걸 동의한다면 개헌을 어떤 이유도 꼭 하고 싶으면 2020년 대통령 선거 때의 그대 당 후보의 공약으로 내세우라 이거야. 그러니까 요러한 건 아무래도 고쳐야 되겠다. 그래. 그래서 그 대통령 임기 중에 개헌을 하고 알겠습니다. 2027년부터 적용하는 개헌안을 해야지. 지금 꼼수로 이게 정략적, 야합적인 개헌을 도모하겠다. 김종인 선생, 내가 너무 심한 얘기 하는지는 모르지만 포기하시오. 짧게 마지막으로 좀 질문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지금 정광훈 목사가 8월 15일 날 광화문에서 모이자 이렇게 지금 광고를 내고 있어요. 조선일보에다가. 이제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왜냐하면 4.15 총선 때 정광훈 목사가 그 김문수랑 손잡고 기독자유당 하면서 이 자유파 분열에 그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느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말이죠. 이 나라가 이 나라가 네 것이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30, 40대가 주택 문제에서 시발돼 가지고 이게 장외에 모이고 있잖아요. 네. SNS를 달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정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소한 것에 국착하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8월 15일 그런 일이 있다 하면 이 시간이 나는 사람들 다 나가야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것에 미래통합당이 올라탈 수 있어야 됩니다. 미래통합당이 이렇게 팔짱 끼고 그런 걸 보고 그 뭐 종교단체가 하는 일이라고 지금 그 가릴 때가 아니지요. 4.15 선거는 그때 또 지나간 일이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이게 국가의 근본, 자유민주주의 질서의 근본이 흔들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마당에 긴급 피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 저항권을 행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종교단체가 저항권 행사하기 위해서 모여라 한 때는 그러니까 너희는 그런 일이 있으니까 안 되고 그럼 이쪽은 그러면 저항권 행사를 주장할 만큼 정당하냐 이 말이야. 미래통합당이 다 합쳐야 되는데 글쎄 어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나갈 생각이에요. 아, 그러세요? 아니 나가야지. 내 주의사 보고 다 나가라 할 거라고. 8월 15일. 알겠습니다. 저도 취재 나갈 거거든요. 그럼 우리 광화문에서 저랑 인터뷰 하시죠. 네, 그렇게 합시다. 예, 그 국민광장에서 인터뷰 약속하신 겁니다. 예,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